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목청을 높였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당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의 도전을 고려하는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1월 2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결정 받았습니다. 이번 승소로 우리 정부는 4천억 원대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고요. 또 오히려 론스타 측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소송 비용까지 받게 됐습니다. 지난 18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론스타. 그러고도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고가에 팔 기회를 놓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한민국이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 국가 간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며 당시 돈 3천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이 판정에 이의 제기를 했고 3년간 추가 심리 끝에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 원금의 이자를 더한 4천억 원 규모 배상금 책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론스타 측이 그간 한국 정부가 쓴 소송 비용 합계 73억 원을 3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환수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승소한 데 대해서 정치권은 이게 누구의 공이냐 이걸 다투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익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소송을 낼 때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냐며 이것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9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론스타 소송 최종 승소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지켰다고 환영했습니다.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공직자들이 오랜 시간 합심해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승소 결과를 특정인 치적처럼 홍보하면 빈축만 살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진보정부, 보수정부가 따로 없이 이어달리기 위한 좋은 사례이고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으니 후속 조치에 신경 쓰자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소송을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는데도 민주당이 자신들 성과로 포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승소이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나쁘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종 변론도 윤 정부 때 끝났고 소송 제기 당시 민주당은 강력히 반대했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겼다. 이거는 정말 약을 팔아도 뭔가 좀 말이 되게 팔아야 되는데요. 다만 한 전 대표는 누구 업적인지 따지자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영웅서사를 만들지 말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과 아프리카 순방 중인데 첫 번째 방문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빈으로 방문한 첫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인공지능 그리고 원자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 각서들도 체결했습니다. 지난 18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국기가 나란히 걸린 길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대통령궁으로 들어옵니다.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국빈 방문에 맞춰 최고 예우를 갖춘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약 1시간가량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첫 중동 순방국으로 UAE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원자력 신기술, 우주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 7건이 체결됐습니다. UAE에 대한 한국 국방장비 운용 지원과 함께 방산 분야의 제3국 공동수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양국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첨단 산업 분야 등 구체적인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부다비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G20 남아공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무려 6년 7개월 만에 나왔어요. 네, 지난 2019년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나왔습니다. 이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렸던 2019년 국회.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은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만 보면 모두 벌금 5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돼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명백하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입니다. 적인 보안 정황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치적 항거를 인정을 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정치권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6년 만에 나온 1심 선고에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저항이란 점이 인정됐다며 민주당 의회 독재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로 불법 폭력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죄 판결을 유리하게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법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1심 선고에 6년이나 걸렸고 형량 역시 검찰 구형량에 비해 낮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봐주기 판결, 선진화법 취지 무력화, 백지 면죄부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판결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선고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여야 모두 기형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나흘 전에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소식도 알아보죠. 그 1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구속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267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이 돌섬에 충돌하면서 좌초됐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승객들 그리고 선원들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1등 항해사와 또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에 대해서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이 사고 당시에 조타 씨를 비운 60대 선장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1등 항해사와 조타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휴대전화에 한눈을 팔다 선체를 좌초시킨 혐의로 체포된 항해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라고 다치셨을 환자분들에게 죄송스럽고 특히 임산부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 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법원은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모두에게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당시 조타 씨를 비운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적용된 선원법 위반에 더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사고 선박에 대한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무인도에서 1.6km 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한 여객선의 사고 위험을 관제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당 관제사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의뢰를 했고요. 당시 관제사 3명에 대해서 조사도 1차 마친 상태입니다. 목포 해경은 또 사고 당시 관제센터 내부 항로 이탈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양양 산불은 16시간 만에 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휴일인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해서 늦가을 나들이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16도, 강릉 17도, 부산 18도, 제주 19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면서 동해안의 건조함을 달래기는 어렵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 부근 2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천안호두 휴게소에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힙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더 가서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인데요. 북충주 부근에서 충주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북한 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연평도 그 포격전 15주기네요. 예, 그러네요. 15년 전에 북한이 왜 연평도를 포격했었죠? 그 배경이 뭐였죠? 그때가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공세적으로 대남 도발을 할 때고, 지금은 좀 모습을 안 보이지만 김영철 정찰청국장 대남 도발의 핵심 주역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전방 군단의 군단장들의 재량권이 없고요. 중앙노동당이 직접 통제하는 정찰청국이 전방에서 도발을 담당을 하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남북한 간에는 이제 육상은 한강하고는 중립수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MDL 땅에는 이제 그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서에는 합의된 사실상 이 경계선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NLL 북방 한계선만 있습니다. 예. 동해는 섬이 없으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쭉 커지는데 서해는 선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NLL을 북한이 받아들일 이유는 뭐냐면 해군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뭐 한국 유엔군이 안 올라오니까 본인들은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억울해서 계속 도발한 게 이제 연평해전 1차, 2차 해전, 네. 대청해전 이런 건데, 여기서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사실 괴멸당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뭐 참수리 정이 이제 윤영아 지금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만 그 전사하고 피해를 입었지만 북한이 대부분 뭐 괴멸적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보복성 도발을 한 게 이제 천안함 그때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선제 기습을 했고 우리 측에서도 민간인 그다음에 해병에 피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북한이 쏜 게 한 178 정도 다연장과 포탄을 쐈는데 거의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힌 게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죠. 예. 지금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뭐 남북 관계가 완전 단절 상태이긴 하지만 군사적 도발은 그래도 없는 상태죠.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긴장 속의 평화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우리와 헤어질 결심을 한 건 물론 이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김정은은 사악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기 거로 생각한다. 언제든 도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이 전력 수준으로 보면 핵을 제외하면 뭐 우리한테 비교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핵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방어적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도발을 할 이유가 별로 없죠. 물론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오히려 북한이 좀 숨죽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군 당국이 이 북한 쪽에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라면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뭐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태고요. 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은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DMZ 생각하면 철조망을 생각하는데 철조망은 사실 군사분계선 안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임진강 하구의 0001번부터 동해 이제 고성군 명파리 거기 그 전망대에서도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 마지막 1292번째 편말까지 200m 간격으로 1.5m 그 나무 표지판만 이렇게 간격으로 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름 같으면은 뭐 그 표지판이 보이지도 않고 1953년에 세워놓은 표지판들이 그대로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실되고 그러니까 이 MDL 서로 합의했던 MDL선은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발적인 충돌이 가능하니까 만나서 그거 좀 다시 세우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무 표지판 새거로 좀 새로 세우자 이거죠? 예,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주 북한군이 그걸 침범하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침범 사건이 있었죠? 예, 지난해보다 거의 2배가량 벌써 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고 넘어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완전히 남쪽을 우리와 이제 차단하는 조치, 그러니까 대전차 대인 지뢰 매설이라든지 불모지화 사업이라든지 차단벽 설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넘어오는 일이 좀 빈번해지고. 네. 그러면 결국 우리 군이 경고, 그다음에 경고 사격까지 해야만 돌아가는데 만일에 선을 넘으면 실탄 사격까지 실제로 사격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막으려면.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작업을 하다가 판단착오나 이런 걸로 이제 계속 같은 실수들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요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본인들도. 본인들도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 표류했던 북한 어민들 송환할 때도 자기 체제 국민을 데려가는데도 답장을 안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동해에서 그냥 예인해서 NLL 넘겨주는 이런 방식을 택했는데 북한이 아직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대남기구 조평통이나 아니면은 통전부나 이런 부서들이 있었는데 이걸 모두 다 없앤 다음에 대남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물론 이제 김정은 정권은 이제 차단하는 걸 선택했지만 그러면 외교 관계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외교 관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부에서는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하부에서는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느 부서가 나갈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난 1992년에 배치됐던 잠수함 장보고함 이제 임무를 마치는 마지막 항해를 했어요. 이 장보고함은 우리 군사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 잠수함이었습니까? 사실 92년 말씀하시지만 209급 독일 하데베에서 1200톤급 잠수함을 도입을 한 게 이제 그 이전에 뭐 돌고래정이라도 있긴 있었지만 잠수함 전력의 본격화를 의미하고 있고요. 네. 요때 이제 95년에는 이제 광개토함이라고 실질적인 구축함 시대가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김영삼 정부 때 뭐 독도 분쟁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독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게
그 해군 훈련을 지시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농반 진반 그때 이 해군 함장들이 좀 쫄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해군력은 사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제 구축함 KDX-1 관계토함 시대를 열었고 잠수함은 이제 209가 개척을 한 거죠. 따라서 이 209 장보고함은 세계적인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와이까지 1만 마일, 18,000km 단독 항해 능력도 보여줬고, 그 림팩 훈련에서는 적 주요 함정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이제 모의 훈련에서 30척을 격침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한 번도 탐지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현대화의 정말 결정적인 그 눈물겨운 계기가 209 장보고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잠수함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세계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209급 이제 퇴역을 합니다만 1200톤급 9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큰 1800톤급 이제 선원일급이라고 이게 9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정상의 중잠수함, 이거 무거울 중자거든요. 3000톤급 안창호급이 이제 3척이 있고 이번에 이제 배치2 3000톤급의 배치2 초도함 장영실함이 3600톤 이거는 디젤 중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정상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확보하게 되면 세계에서 뭐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봐야죠. 네. 바로 그 미국이 우리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한 것을 두고 북한은 엄중 사퇴라며 반발하고 있죠. 반발할 수가 없죠. 지들은 핵심 잠수함 벌써 건조한다고 자랑을 했고 2023년 9월에는 재래식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하는 김군옥 영호함이라는 걸 공개했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지들은 핵무기를 국제질서를 어기고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 예상을 뛰어넘는 한미 팩트시트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반발을 하더니 궁색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핵 도미너니 뭐니 이런 쪽으로 뭐 떠들었지만 핵 도미너 촉발한 건 본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한 좀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해도 반발은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기분 나쁘니까요. 네. 아까 그 북한은 자기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 벌써 건조한다고 자랑은 했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 기술은 없잖아요. 이게 김정은 정권이 참 특이한 게 김정은이 말만 하면 뚝딱 만들거든요. 그런데 뭐 5,000톤급 구축함도 진수하다 좌초하고 세계적으로 자체 핵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만든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밖에 없습니다. 인도도 30년 걸려서 겨우 러시아 기술 받아서 완성을 했고요. 호주는 선진국인데 2021년 획득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삽도 못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겠지만 북한이 핵심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네. 만들어도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이 우리를 승인한 이걸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한테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게 기술 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징징될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 기술을 넘겨준 사례가 없고요. 중국한테도 러시아가 안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주게 되면은 결국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을 자극하게 되고 또 우리하고도 지금 가능성을 전후 복구를 해서 열어놨는데 우리하고도 완전한 이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되니까 구형 기술 일부는 줄 수 있겠지만 아마 북한이 원하는 수준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최근에 뭐 북한에서 개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뭐 지역 사회에서 큰 손으로 불리던 50대 사업가 부부가 사업 성공 후에 거만해졌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만해졌다는 이유로 처형합니까? 말이 되나요? 이제 뭐 갔다가 뭐 씌우면 그만이니까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북한 사업 체계고. 지금 우리가 한반도 평화도 유지해야 되고 또 남북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사실상 북한 체제도 이제 국제적으로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인권은 최악입니다. 그렇죠. 공개 처형이 수시로 일어나는 건 이게 일부 과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탈북민 중에서 여쭤보면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악인 상황에서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 이 사법기관들을 아주 다니면서 이 체제 통제를 강조했거든요. 흔들리는 북한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은 지금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오로지 채찍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저런 사례는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임박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감시센터장 최은정 박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확히 언제 발사하나요? 네, 누리호 4차 발사는 11월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대 안에서 기상 조건과 그리고 발사체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한 뒤에 정확한 발사 시각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밤중 새벽에 발사는 처음 아닌가요? 왜 이 시간에 발사합니까? 네. 이번 발사가 새벽에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누리호가 싣고 올라가는 주 탑재 인공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 특성 때문입니다. 그 차중 위성 3호는 지구 오로라, 대기광, 우주 자기장, 플라즈마 등 매우 희미한 우주환경 신호를 관측하는 과학위성인데요. 이러한 관측은 햇빛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를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그 궤도인 태양 동기 궤도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면은 그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언제나 같은 현지 시각과 그리고 동일한 조명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궤도인데요. 이 차중위성 3호는 위성이 적도를 남에서 북으로 지나가는 시각을 12시 30분에서 50분 사이가 되도록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의 발사 시각도 이 조건에 맞춰서 새벽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네. 지난 1, 2, 3차 발사와 이번 4차 발사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요? 뭡니까? 네. 이번 그 4차 발사는 바로 발사체 개발 체계가 그 정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주도의 운영 구조로 전환되는 첫 번째 발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그 제작하고 그리고 발사하는 전 과정을 담당했다면 이번 4차 발사부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총 조립을 주관하고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함께 발사 운영을 수행하는 그 민관 협업 체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인데요. 예. 네, 이런 과정이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의 축적된 기술력이 민간 기업으로 본격 이전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독자적인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그래서 발사가 성공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네. 이번 발사에는 누리호 4차 발사에는 그 누리호 그 발사체 위에 총 13개의 위성이 탑재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그 차중 위성이라고 부르고 차중 위성 3호가 올라가고 또 그 외에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 스타트업이 개발한 큐브 위성 12기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총 질량이 약 960kg 정도 되는데요. 네. 이는 이제 그 3차 발사 때 한 500kg 정도를 실었던 것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탑재량입니다. 이번 발사는 여러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민간군 이제 그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학 임무, 아까 말씀드렸던 오로라나 대기광을 관측하는 과학 임무 외에도 우주의학이나 그다음에 위성 폐기,
지구 관측이나 그다음에 식수지 통신 등을 실험하는 다양한 첨단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상용 발사 서비스 능력을 검증했다는 것이고 또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개의 위성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민간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다양한 위성 개발과 발사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라는 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발사 준비는 지금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네, 현재 발사 준비는 계획대로 대기 중인데요. 아마 이제 발사 이틀 전인 내일 오전 7시 50분쯤 누리호가 고국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립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오후 7시 7분이면 발사대 기립과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발사 하루 전인 26일 오후 8시 15분경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때 최종적으로 이제 기상과 발사 준비 상태를 검토해서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이나 다른 돌발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다른 변수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또 발사 예비일을 정해놨는데요. 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발사 예비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누리호 발사체의 그 발사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누리호는 이제 총 길이가 한 47m, 안팎 한 16층 높이와 비슷하고요. 총 중량이 한 200톤, 직경이 3.5m 되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올리는, 특히 이제 지구 고도 한 600에서 800km 정도의 태양동기 궤도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3단 액체 연료 발사체입니다. 엔진 구성이 3단이라서요. 1단은 이제 75톤급 엔진 4기, 2단은 75톤급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엔진 1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발사가 이륙이 되고 나면 한 125초 후인 고도 한 63km에서 일단 분리가 이루어지고요. 네. 약 272초가 지나면 고도 한 257km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2단 분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단 엔진이 이제 지속 가속을 해서 그 3단 엔진에 달려있는 여러 위성들과 함께 고도 600km 궤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발사 후 한 807초, 약 13.5분의 정도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차중 위성 3호가 이제 지구 궤도에 투입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기의 큐브 위성들이 순차적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때가 발사한 1284초, 약 21.4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모든 큐브 위성들이 사출이 완료가 되고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발사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언제쯤 뭘 가지고 판별하나요? 네. 발사 성공의 첫 번째 기준은 위성이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이제 안착했는가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또 위성들이 또 지상국과의 첫 번째 교신에서 성공했는지 여부로 발사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위성이 분리 후에 이제 수십 분에서 1시간 이내에 첫 교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전 세계 우주 감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광학과 레이더 장비들이 위성의 궤도 정보를 추적해서 안정적인 궤도 운영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번 누리호 발사는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지난 그 1, 2, 3차 누리호 발사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누리호 1차 발사는 2021년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임무를 가진 인공위성이 아니라 모사위성을 싣고 발사가 됐는데요. 이때 모사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실패하면서 발사체 성능 검증에 좀 전개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2차 발사에서는 이제 실제로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 4개를 실어서 전체적으로 1.5톤을 맞춰서 2022년 6월에 두 번째 발사를 했는데요. 다행히 이때는 모든 과정에 성공을 했었고 또 실제 성능 검증 위성도 궤도에 투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1톤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었죠. 예. 네, 그리고 2년 전인 2023년 5월 25일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그리고 큐브위성 7기가 탑재가 됐었고 당시에는 이제 그 75톤급 액체 엔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체 부피 한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추진제 탱크까지 핵심 부품 대부분을 국산화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면서 성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 단계적으로 이제 기술 성숙도를 높여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또 그런 결실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부문에서도 우리 K 기술이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 발사체 기술이 결국에는 국가의 그 종합 기술력을 상징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자적 발사체 개발 기술이 좀 초기 단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실용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또 엔진 7개 동시 제어 기술이라든지 또 고정 및 유도 항법 기술 등 여러 핵심 기술들을 모두 자체 개발한다는 점도 큰 기술적 도약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발사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아주 초긴장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주 발사는 이제 수많은 기관과 전문 인력이 함께 준비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발사장이나 발사체 또 위성 운영자들 또 발사장 주변에 그 항공과 선박의 안전까지 모두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민간 우주 발사체 경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우리나라가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구조로 사실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인데요. 이번 기술 이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국내 민간 기업들이 직접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네. 또 다양한 우주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는 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성공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최은정 센터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분 마칩니다. 러브 홀릭의 버터플라이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